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일 겁니다. 먹는 것은 예전보다 줄였는데도 속이 불편하고 체중은 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50대 후반부터 이런 변화를 겪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든 소화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어도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고 피로감도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걸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면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들도 함께 들어보았고요. 오늘은 그렇게 모아진 5가지 건강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분명히 길이 보이실 겁니다. 현미나 통곡물 건강식으로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도 속이 불편하고 체중까지 늘어난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은 대로 현미밥만 고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흰쌀밥은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아예 끊어버리고 현미밥만 드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현미밥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문제는 곡물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곡물은 장 속에서 썩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침에 있는 효소로 잘게 분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립니다. 침 속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 급하게 먹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입안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음식을 씹으면서 침이 분비되는데 이때 나오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위와 소장에서의 소화도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먹으면 이런 1차 소화 과정이 생략되면서 위와 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72세 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혈당 수치가 200을 넘나들면서 의사는 식이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 개선으로 당뇨를 관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인터넷과 책을 통해 공부한 결과 흰쌀밥 대신 현미밥만 드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현미만 먹으면 건강하다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식사 시간이 10분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게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꾸 차더라는 거예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때로는 구역질까지 났습니다. 처음엔 현미밥이 몸에 맞지 않나 생각했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체중도 2kg 정도 늘었어요. 밤에도 속이 답답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소화기내과를 찾았어요.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분의 식사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현미밥을 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뜻밖의 조언을 했습니다. 현미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씹어서 먹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의사 설명에 따르면 현미는 흰쌀에 비해 섬유질이 많아서 더 많이 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충분히 잘게 부숴줘야 한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그분은 한 숟가락을 30번씩 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하고 답답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천천히 씹는 게 참 어려웠답니다. 식사 시간도 20분 넘게 걸리니까 처음엔 시간 낭비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의사의 당부를 기억하며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스가 차는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주 후엔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엔 소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트림이나 구역질도 거의 없어졌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 변화였어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자연스럽게 3kg이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현미밥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난 거죠.
그분은 이후 현미밥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천천히 드시게 됐어요. 6개월 후 당뇨 관리를 위한 재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수치가 140대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많이 개선됐어요. 의사는 약물 없이도 식이요법만으로 이 정도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현미밥을 즐겨 드시지만 반드시 천천히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음식은 얼마나 건강하냐보다 얼마나 잘 소화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장에 머물면서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어 독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충분히 씹지 않은 음식은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위산 분비량도 늘어나고 위 근육도 더 많이 움직여야 해요. 이런 과부하가 계속되면 위염이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죠. 반대로 충분히 씹은 음식은 위에서 빠르게 처리되어 장으로 내려가서 영양소 흡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식사부터 첫 숟가락을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차츰 익숙해집니다. 씹는 횟수를 세는 게 어렵다면 음식이 완전히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작은 샐러드를 곁들여 보시길 권합니다. 생채소를 먼저 씹으면 침 분비가 활발해져서 이후 먹는 음식의 소화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아삭한 채소가 특히 좋아요. 씹는 운동을 통해 턱 근육도 강화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급하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같은 음식으로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장 건강도 개선되며 면역력까지 좋아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장 건강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라는 통계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빨리 먹는 습관과 늦은 밤 고기 섭취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 내외라고 하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에요. 또한 야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장은 밤에 쉬어야 면역이 회복되는데 야식이 들어오면 장은 밤새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4-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장에 더 큰 부담을 주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이기도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이 계속 과로하면 이런 방어 기능이 약해지면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68세 박영자 어르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저녁 9시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어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녁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시간이 그때였거든요. 퇴근한 남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속쓰림이 자주 생겼어요. 특히 밤에 누우면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산제를 먹으면 잠깐 나아지지만 다시 불편해졌어요. 또한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됐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에 감기를 달고 살았고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몸도 계속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변비도 생겼는데 전에는 매일 시원하게 나왔던 변이 2-3일에 한 번씩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위내시경에서 위염이 발견됐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야식을 줄이고 특히 밤늦은 고기 섭취를 자제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분은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기가 아까웠거든요. 또 평생 먹고 싶을 때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가족들의 설득도 있어서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삼겹살은 여전히 드셨지만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겼어요. 남편분도 조금 일찍 들어오시도록 조정하셨고요.
대신 밤 9시엔 남편과 함께 차나 과일을 드시며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고기를 일찍 먹고 나서 밤에 배가 고픈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야식에 익숙했던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2주 정도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9시만 되면 뭔가 허전하고 입이 심심했습니다. 냉장고를 자꾸 들여다보게 됐고 과자나 야식이 당겼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며 꾹 참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밤에 누워도 가슴이 타는 느낌이 없어졌고 제산제도 먹지 않게 됐습니다. 잠도 더 깊이 들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개운한 느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 후엔 변비도 해결됐어요.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변을 보게 됐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감기에도 덜 걸리게 됐어요. 예전 같으면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만에 받은 재검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위내시경에서 위염이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고 혈액검사의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4kg이 줄었어요. 의사도 이 정도 개선은 기대 이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고기를 즐겨 드시지만 저녁 6시 이전에만 드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고기 맛을 더 잘 느끼게 됐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남편분도 함께 이 습관을 따라 하시면서 두 분 모두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부부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처럼 음식 순서와 시간만 바꿔도 몸은 달라집니다.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밥이나 국수 같은 주식을, 마지막에 단백질을 드시는 순서가 좋아요. 야채의 섬유질이 이후 먹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특히 저녁 고기는 일찍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취침 4시간 전까지는 고기 섭취를 마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까지는 고기를 드시는 거죠.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밥상에 앉으면 야채를 먼저 드시고 고기는 취침 4시간 전까지만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병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장이 곧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단식이 좋다더라.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살 많이 뺐다더라.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더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도 각종 다이어트 방법들이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번쯤은 권유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 식단들이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회복력이 떨어져 있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간에 체중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손실된다는 점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이른바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한 보충제로 만든 단백질은 자연식품에 비해 흡수율이 낮아서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썩어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일정한 패턴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식습관을 바꾸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극단적인 제한이나 인위적인 보충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65세 김상훈 씨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체중 감량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분은 약물 치료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 약 하나를 안 먹고 살아온 자부심도 있었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과 책을 통해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그중에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탄수화물은 일체 끊고 고기와 달걀만 먹는 방식이었죠. 성공 사례들을 보니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첫 주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밥이나 빵을 일체 끊고 삼겹살, 치킨, 달걀만 먹었는데 체중이 2kg이나 줄었어요. 2주 차에는 3kg, 한 달이 지나니 무려 7kg이나 감량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살 많이 빠졌다며 부러워했어요. 혈당 수치도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 같았고요. 그분은 정말 신이 났다고 하셨어요.
평생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점차 줄어들었고 고기만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어요. 감기에도 자주 걸렸는데 한 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변비도 심해져서 3-4일에 한 번씩만 변을 봤어요. 입냄새도 나기 시작했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안색이 나빠졌어요.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지만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체중은 많이 줄었는데 얼굴이 헬쑥하고 기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 감량 10kg 중에서 근육이 5kg, 지방이 3kg, 수분이 2kg 빠진 거였어요. 지방은 생각보다 별로 빠지지 않았는데 근육이 절반 이상 손실된 거죠.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골다공증이나 면역력 저하, 심지어 심장질환 같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근육 손실이 왜 위험한지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공장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또 면역세포를 만드는 아미노산도 주로 근육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분은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청국장과 된장을 구입했어요. 사실 냄새 때문에 젊을 때부터 잘 안 드셨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먹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특히 청국장은 냄새가 너무 독특해서 코를 막고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청국장찌개나 된장국을 일주일에 3-4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밥도 다시 드시기 시작했는데 현미와 잡곡을 섞어서 적당량만 드셨습니다. 고기도 완전히 끊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드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에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비도 해결됐어요. 발효식품의 유산균 덕분인지 장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2개월 후엔 감기에도 덜 걸리게 됐어요. 면역력이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안색도 많이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줬어요. 6개월 만에 받은 체성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체중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유지됐어요. 1년 후 건강검진에서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안전하게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칭찬해줬어요. 그분은 지금도 청국장과 된장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어려웠던 청국장도 이제는 별미가 됐다고 하십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보다 조상들이 먹어온 전통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몸소 깨달으셨다고 해요. 몸에 맞지 않는 유행 다이어트보다 전통 발효식품이 더 좋은 선택인 이유가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은 잘게 분해돼 소화가 쉬워지고 동시에 유익균까지 공급해줍니다. 콩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보다 소화 부담도 적고 발효되면서 생긴 유익균들이 장 건강까지 챙겨줘요. 특히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돼요. 이런 성분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보충제로는 얻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국장이나 된장, 두부 요리를 3번 정도 식단에 포함해보세요. 처음엔 냄새나 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차츰 적응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와 커피는 덜 태운 것으로 적당량만 드시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살을 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리듬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워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감기가 자주 걸려요. 피곤이 안 풀려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입술이 자주 터져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면역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입니다. 장 속 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곧장 떨어져요.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건강이 곧 전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장 면역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 점막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이들이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은 배출하는 선별 작업도 하죠. 그런데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런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나쁜 세균이 늘어나고 좋은 세균이 줄어들면서 염증이 생기고 면역세포들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74세 이은희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지난 몇 년간 겨울만 되면 감기가 달고 살았어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한 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이 계속됐고 몸살 기운도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며칠 안에 깨끗하게 나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뎌지더라고 하셨어요. 기침이 심해서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고 목이 아파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주변 분들도 그분만 보면 또 감기 걸렸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면 나이 때문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권했어요. 면역력을 높인다는 비타민C나 홍삼 제품도 먹어봤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피로감도 항상 따라다녔어요. 충분히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소화도 잘 안 돼서 조금만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날 주제가 바로 장 건강과 면역력의 관계였습니다. 강사가 장 건강이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특히 뿌리채소와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그날부터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양파, 마늘, 우엉 같은 뿌리식품과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히 뿌리채소만 따로 챙겨 먹는 게 어색했어요. 양파는 요리할 때 조금씩 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양파 볶음이나 양파 샐러드를 따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마늘 냄새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늘장아찌를 담가서 매일 2-3쪽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우엉은 처음에는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다고 하셨어요. 우엉조림이나 우엉차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발효식품도 의식적으로 늘렸어요. 김치는 원래 좋아하셨지만 된장국과 청국장을 더 자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보다는 전통 발효식품을 선택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피로했고 소화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비가 사라졌어요. 그동안 3-4일에 한 번씩 보던 변이 매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의 색깔도 건강한 갈색으로 바뀌었고 냄새도 덜 심해졌어요.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2개월 후엔 소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많이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았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을 오랜만에 맛봤어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겨울인데도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기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분만 혼자 멀쩡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2-3번은 감기를 앓았을 시기인데 말이에요. 면역력이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손자가 감기 걸려서 집에 왔는데도 옮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손자 감기가 바로 옮았을 텐데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액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면역 관련 지표들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의사도 이 나이에 이 정도로 면역 수치가 좋은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꾸준히 뿌리채소와 발효식품을 드시고 계시는데 70대 중반인데도 20-30대 못지않은 활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도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자주 물어본다고 하셨어요. 장 속 유익균이 늘어야 면역이 올라가는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뿌리식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이눌린 같은 성분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성분들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장 속 좋은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발효식품에는 이미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들어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이런 균들이 장에 정착하면서 나쁜 균들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장 점막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뿌리식품과 올리고당 그리고 적절한 수분과 소금 섭취가 핵심입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소변색이 옅은 노란색일 때가 적당한 신호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소금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좋은 소금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소금에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 5-6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장 보러 갈 때는 양파, 마늘, 우엉, 도라지, 연근 같은 뿌리식품을 꼭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품들이 장 속 유익균을 기르는 가장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해독 주스나 해독 약품, 디톡스 제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광고를 보면 하루아침에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해독은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해독은 순환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배출되는데 혈액은 종아리 근육이, 림프는 관절 움직임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해독 제품을 먹어도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은 그대로 쌓여 있게 돼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은 이미 완벽합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며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통해서도 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죠.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순환이 안 되면 해독 기관들도 제 기능을 못해요.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70세 박광수 씨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만성 피로와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변도 2-3일에 한 번씩만 나왔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늘어나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입안이 자주 얼고 구내염도 자주 생겼어요. 이런 증상들이 몸속 독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해독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를 주문해서 한 달간 마셔봤어요. 아침마다 녹즙을 짜서 마시고 저녁에는 해독 차도 끓여 마셨습니다. 비싼 해독 보조제도 구입해서 꾸준히 섭취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변비도 계속됐어요. 피로감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해독 제품들 때문에 속이 더 쓰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 모임 포스터를 봤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만나서 동네를 30분간 걸었어요.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걷기 모임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니까 재미있어서 계속 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숨이 덜 차기 시작했어요.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고 30분 걷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2주 후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잠이 더 잘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잠의 질도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을 오랜만에 맛봤어요. 한 달 후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걸은 걸음수를 휴대폰 앱으로 체크해보니 평균 5,000보 정도 됐어요.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변을 보게 됐고 변의 상태도 전보다 좋아졌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장복이나 집안일도 덜 피곤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얼굴색이 좋아진 거였습니다. 가족들도 안색이 밝아졌다고 얘기해줬어요.
2개월 후엔 변비가 거의 사라졌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하루 걸러 하루씩은 변을 보게 됐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엔 만성 피로까지 많이 개선됐어요. 오후만 되면 축 늘어져 있던 예전과 달리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싼 해독 제품들보다 그냥 걷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걷기를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 운동도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해독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위적인 제품 없이도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6개월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체중이 5kg 정도 자연스럽게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걷기를 통해 하체 근력이 강화된 거죠. 피부도 훨씬 좋아져서 기미와 잡티가 많이 옅어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걷기를 실천하고 계세요. 걷기 모임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지만 혼자서라도 꾸준히 걷고 계십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고 해요. 걷기 습관을 들인 지 2년이 된 지금 체력이 60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하십니다. 병원 갈 일도 많이 줄었고 약도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발끝 들기, 제자리 걸음만으로도 충분한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림프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림프는 혈관과 별도로 존재하는 순환계인데 면역세포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림프에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어서 근육 운동과 관절 움직임에 의존해야 해요. 걷기를 하면 온몸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면서 림프 순환도 좋아집니다. 하루 목표를 6,000보에서 1만 보로 정하고 휴대폰에 기록해 보세요. 만보기 앱을 깔면 자동으로 걸음수가 측정되니까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발목 돌리기나 발끝 들기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순환이 많이 좋아집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고 순서를 지키고 발효식품과 뿌리채소를 챙기며 물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불안했던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어요. 정호 선생님은 천천히 씹기만 바꿨는데 당뇨가 개선됐고, 박영자 어르신은 고기 먹는 시간만 조정했는데 위험이 나아졌습니다. 김상훈 씨는 전통 발효식품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고, 이은희 씨는 뿌리채소로 면역력을 높이셨어요. 박광수 씨는 걷기만으로도 만성 피로와 변비를 해결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하신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몇 주만 지나니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다고 하셨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천천히 씹어보시고 이번 주부터 뿌리채소를 챙겨 드셔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시고 발효식품도 식단에 포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희망차게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